마르크스 경제학 벌써 이제 4주차 강의고요. 이번 주에 다룰 거는 이윤율저하의 경향적 법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특징과 관련해서 이 노동가치론에 대한 의미를 첫 주에서 다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 노동가치론을 비판적 실제론으로 해석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2주차에 다뤘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화폐이론에 대해서 좀 다뤘어요. 이번 주는 화폐이론에서 이제 연장을 해서 이윤율저하의 경향적 법칙이라는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자본주의의 동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저는 이윤율저하의 경향적 법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윤율저하의 경향적 법칙에 대한 간단한 마르크스 경제학 내에서의 어떤 기간의 논란들, 이 이윤율저하의 경향적 법칙을 해석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내에서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마르크스 경제학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룰 주제인데,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신자유주의 부분을 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어떤 연결선상에서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다룰지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부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에서 오늘 이윤율저하의 경향적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좀 주요한 개념들을 간략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강의의 핵심은 마르크스의 이 가치론, 뭐 노동가치론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마르크스 개념으로는 잉여가치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이 마르크스 잉여가치론을 왜 실제론적, 비판적 실제론적으로 해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강의들은 앞부분에서 지금까지 다뤄왔는데요. 일단 그 자본론 1권에서 다루고 있는 가치 형태는 가치 실체의 실제론적 개념으로는 발현인 거죠. 즉 형태는 사회적인 구조, 사회적인 메커니즘은 사회 형태로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현된 사회 형태는 각각의 어떤 인간들, 계급들의 행위, 계급들의 의식에 의해서 이 사회 형태들은 변화될 수 있고 재생산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회 형태에 의해서 이 심층 기제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심층의 구조와 메커니즘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시켜내는 이 힘이 이 사회 형태들에는 존재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바스카는 발현력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이 교환 기제는 기본적으로 상품 형태로 발현된다. 자, 그런데 이 상품 형태가 화폐 형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상품 형태, 화폐 형태로의 전개는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주류적인 해석, 즉 헤겔 변증법에 기초한 해석에 의하면 이건 형태의 내적 모순의 변화와 발전이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론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특정한 교환 기제 이외에 다른 기제가 함께 결합됨으로써 이게 화폐 형태로 일정하게 발현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교환 기제와 국가 기제를 결합시키는 사회 형태는 단순히 화폐 형태에 의해서 화폐 형태의 발현력에 의해서 규제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회 형태들이 또한 이제 많이 필요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기재들은 이렇게 결합이 되고 자본 형태라는 건 바로 여기에 노동력의 상품화라는 특별한 또 다른 사회적인 어떤 기제가 함께 작동함으로써 자본이라는 시스템이 이 심층 실제인 사회적 노동 시간이 자본의 운동으로서 발현하게 되는. 자, 그래서 이 자본의 운동이 결국은 수행하는 역할은 뭐냐? 결국은 사회적 총노동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 총노동의 분배는 모든 경제 사회 형태들은 바로 이 사회적 총노동을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산물에 생산되도록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노동력들을 분배하는 역할을 그 사회 형태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기능은 결국은 그 사회의 총노동을 분배하는 거죠. 이 분배는 자본주의 이전에는,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사회 형태에 의해서 사회적 총노동을 분배해왔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이 사회적 총노동을 마찬가지로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자본이라는 건 결국은 이건 운동 형태예요.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형태와 화폐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 상품을 커머더티 C라고 하고 화폐를 머니 M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시장 교환이라는 건 결국은 상품, 특정 상품을 어떤 다른 상품과 이렇게 교환하는 행위가 이게 이제 교환이겠죠. 자, 그런데 이게 상품 간의 교환이라면 이거는 이제 물물 교환을 의미할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 교환이라는 건 화폐가 매개된 교환이에요. 여기에 이제 화폐가 매개되게 되죠. 그러면 이때는 이 매개 관계에서는 이 부분, 앞부분은 즉 상품을 화폐와 바꾸는 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판매죠. 판매가 되고 이 뒤에 부분, 화폐를 상품으로 바꾸는 행위는 구매가 되죠. 앞부분에서는 이 직접적인 물물 교환에서는 판매와 구매가 이 행위 자체에서 구분되지가 않아요. 인간의 행위는 물물 교환이라는 건 판매인 동시에 구매인 거예요. 물건을 건네주고 받는 이것 자체가 판매와 구매가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는데, 화폐가 개입되면서 판매와 구매가 이제 분리되게 되죠. 자본이라는 거는요, 결국 운동의 형태예요. 이 CMC라는 운동을 MCM으로 바꾼 거죠. 자, 이게 이제 자본의 운동이 되는데, 이 운동의 특징은 결국은 여기에선 구매하기 위해서는 항상 판매해야겠죠. 내가 뭔가를 물건을 사기 위해선 화폐가 있어야 되고, 화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동해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화폐를 소득으로서 화폐를 가져야지만 그 소득으로 발생한 화폐로 구매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판매와 구매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판매를 통해서 얻은 화폐 M을 다 구매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생산과 그를 통한 이제 소득, 요건 이제 각각의 소득이니까 분배가 될 거예요. 생산과 소득과 지출이라는 행위가 시장 경제에서는 이게 만약에 물물 교환의 형태라면 이 생산 분배 지출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화폐가 반드시 다 구매로 이어질 필요가 없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화폐의 일부가 이제 빠져나가게 돼요. 마르크스는 이걸 화폐의 축장이라고 표현했는데, 혹은 이제 퇴장화폐죠. 자, 퇴장화폐가 발생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생산은 소득과 일치하는데 문제는 이 분배된 화폐 소득 중에 일부가 지출로 사용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생산 분배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지출이 덜 이루어지게 되면 생산된 모든 물건이 다 판매되지 않았으니까 다음 생산 순환에서 이 생산의 범위가 다 판매되지 않으니까 위축되게 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바로 실업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실업은 CMC 순환이 아니고 MCM의 순환에서는 결국은 화폐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 더 많은 화폐, 즉 이윤을 창출하는 게 자본순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경제순환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서 화폐는 생산에 투입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MCM의 순환은 이 축장의 문제를 나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던 거죠. 자,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이 MCM의 순환이 그래서 항상 모든 화폐를 생산 과정에 그대로 이게 이제 화폐의 유통이겠죠. 계속 유통 과정이 있게 되면은 결국은 실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자본주의는 항상 실업이라는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순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노동가치, 잉여가치론의 핵심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적 총노동의 자본에 의해서 사회적 총노동이 분배되는 관계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특징이라면 결국은 생산된 상품의 총 가격, 모든 가격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총노동 시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크기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총 가격, 어떤 상품의 가격이 있어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있다면 이 전체 총 가격에서 그 상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요 크기는, 총 가격에서 그 어떤 상품이 차지하는 가격의 비중이 의미하는 건 정확히 뭘 의미하냐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총 노동 시간에서 이 단위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 단위 상품에 포함된 사회적 노동 시간의 비율을 의미하게 되죠. 즉 좌항과 우항이 똑같은 거예요. 자, 결국은 이 좌항과 우항이 같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가격들이 표현하는 것, 그 가격이 총 가격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의미하는 건 사회적 총노동 시간 중 그 한 단위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사회가 얼마의 사회적 노동 시간을 분배했냐, 이걸 지금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상품 가격이 변동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상품 가격이 이제 변동했어요. 올랐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그 사회는 그 상품에 포함된 사회적 노동 시간을 이전보다 더 큰 크기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이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요, 사회 형태예요. 발현 형태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현에 의해서 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사회 형태의 변동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상품 가격이 올랐다. 그거는 저기에 포함된 사회적 노동 시간이 과거보다 더 큰 크기로 표현되고 있구나. 이러면 내가 저 물건을 생산하는데 예전하고 동일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나의 노동 시간은, 이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나의 노동 시간은 보다 큰 사회적 노동 시간으로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평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총노동 시간이 증가했냐? 그건 아니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노동량이라는 건 이 노동 인구에 의해서 일정한 사회적 노동 시간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자, 결국은 내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격이 올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전체 사회적 노동 시간 중에서 나라는 개인은 노동력으로서 일정한 그 사회적 노동력의 크기로서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의 노동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전체 사회적 노동력 중에서 나라는 사람의 노동력은 좀 더 비중이 커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가격의 변동이란 결국은 뭐냐 하면 각 개인들의 노동력의 크기에 대한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산을 이동하게 되고, 즉 가격이 뭐예요? 이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건 일종의 시그널이에요. 이 시그널에 의해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생산할지에 대해서 위치 지어지는 과정, 바로 이거에 의해서 사회적 총노동이 분배되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주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 뒤에서 이제 계속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사회적 노동력의 크기 한 단위, 예를 들면 그냥 시간이라고 할게요. 이 노동 시간이니까 그냥 한 시간이라는 이 사회적 노동의 크기는 사실은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이 크기는 한 시간의 사회적 노동력의 크기는 나라는 개인의 노동 한 시간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이거는 추상 노동의 크기인 거죠. 사회적 노동 시간 1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만지거나 혹은 시계로 잴 수 있는 크기가 아닌, 사회적인 노동이라는 건 다양한 노동력들에 의해서 구성된 전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체의 어떤 한 단위의 크기는 우리는 사실 이걸 만질 수도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요, 상품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컵 하나, 어떤 컵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컵에는 일정한 크기의 사회적 노동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의 크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크기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컵이라는 형태예요. 이 컵에는 어떠한 일정량의 사회적 노동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컵을 하나 더 만들었어. 자, 이 크기를 우리가 단위적으로 1시간, 2시간 이 사회적 노동 시간의 크기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거를 이 컵이라는 형태는 일정한 크기의 사회적 노동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컵은 이제 어때요? 동일한 사회적 노동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노동 시간을 우리는 카운트할 수 있는 거죠. 컵 하나, 컵 둘, 컵 셋, 이건 뭐예요? 일정한 크기의 일정한 단위,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한 단위의 노동 시간이, 단위 노동 시간이 컵 안에는 한 단위의 노동 시간이 있다고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단위의 노동 시간, 두 단위의 노동 시간, 세 단위의 노동 시간, 우리는 카운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상품 형태는 컵이라는 형태 하나로만 있나요? 밥그릇 이런 형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는 거예요. 컵과 밥그릇은 밥그릇 하나, 밥그릇 두 개 이렇게 셀 수 있고, 컵 하나, 컵 둘 이렇게 셀 수 있지만, 이걸 동시에 이제 어떻게 카운트할 거냐? 동일한 단위가 없잖아요. 자, 이 동일한 단위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화폐라 이거예요, 화폐. 그래서 컵 하나가 얘가 3,000원이고 밥그릇은 5,000원이라면 이제 우리는 컵 하나와 밥그릇 하나를 동일한 단위로 셀 수 있죠. 어떻게? 8,000원이라고 셀 수 있죠. 자, 그러면 8,000원은 얼마의 사회적 노동 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단위란 단위로 수많은 상품들을 카운트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건 각각의 상품마다 일정한 사회적 노동의 크기를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화폐라는 단위로 카운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크기로 하나로 합칠 수도 있죠. 컵 하나와 밥그릇 하나는 이것들이 포함한 전체 사회적 노동의 크기는 얼마야? 8,000원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생산된 상품의 총 가격은 그 사회가 이 안에 포함된 건 뭐예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노동 시간, 이것들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전체 노동 시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단위의 노동 시간, 사회적 노동 시간은 화폐적으로 얼마로 표현되냐?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생산된 상품의 총 가격을 그 사회가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총노동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한 단위의 사회적 노동 시간은 얼마의 화폐량으로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노동 시간의 화폐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이 멜트예요. 그래서 멜트의 단위는 뭐예요? 화폐 단위예요. 예를 들면 단위 노동 시간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한 단위의 사회적 노동 시간은 2만 원으로 계산됐어요. 자, 그러면 멜트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한 단위의 사회적 노동 시간이 얼마의 화폐량으로 표현되냐? 2만 원으로 표현되니까 멜트 값은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멜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제 뒷부분들을 계속 설명해 나갈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 앞부분이고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물론 다뤘던 것 중에 이제 화폐량의 변동이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요. MV는 PQ라는 이 고전학파적인 이 화폐에 대한 개념은 결국은 화폐량과 그 화폐 유통 속도는 항상 그 상품 가격과 그 생산된 상품량을 합한 요게 이 P 곱하기 Q가 뭐겠어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생산된 상품의 총 가격이에요. 이 생산된 상품의 총 가격은 항상 뭐랑 일치하냐면 이 화폐량과 유통 속도와 화폐 유통 속도가 일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고 생산량도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면 화폐량의 변화는 뭐랑 일치해야 돼요? 이 가격 수준의 변동과 항상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는요. 화폐량의 변동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 물가의 변동과 그대로 일치한다라는 게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요. 이 화폐적인 표현, 이 노동시간 한 단위는 일정한 어떤 크기의 특정한 크기의 화폐량으로 표현될 때 이 화폐 전체 가격은요. 결국은 일정한 그 사회의 총 사회적 노동시간이 발현된 형태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이 화폐량의 변동 자체에 의해서 즉 표층에서 표현되고 있는 형태의 변동이 그 실제 사회적 노동시간 혹은 상품 가치를 변동시키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발현 형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화폐량의 변동 자체가 상품 가치를 변동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품의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상품의 총 가치는 뭐랑 일치하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상품 가격의 총 가치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총 노동 시간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상품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산된 상품 가격에 이 총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의 증가는 생산된 상품의 총 가격의 증가한다고 해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총 노동 시간,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각각의 노동력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변동이 없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구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사회적 총노동 시간은 인구, 그리고 그 인구들의 생산력, 뭐 교육 수준 이런 것들과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화폐량이 변동을 해서 혹은 상품 가격이 변동한다거나 이런 변화에 의해서 그 사회적 총노동 시간은 변동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벌어져요. 생산된 상품의 총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뭐가 변동해야 돼요? 사회적 총노동 시간은 변동하지 않고 그 사회의 노동력과 노동의 수준의 변동이 없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멜트 값의 변동이 있는 거예요. 즉, 사회적 노동 시간은 그 사회적 노동 시간의 크기를 표현하는 화폐량은 변동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자본을 이해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마르크스는 자본을 쓰면서 자본 1권에서 사실 3권 이전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을 설명하는 부분 되게 부분적으로 이제 이윤율 저하를 설명할 때
마르크스는 부분적으로 멜트 값의 변동을 염두하고 서술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본 전체를 통해서 마르크스는 이걸 서술하면서 멜트는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멜트가 일정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멜트는 정의상 뭐였어요? 단위 노동시간, 사회적인 단위 노동시간이 얼마의 화폐량으로 표현되냐? 예를 들면 1만 원으로 표현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치량의 변화는 단위 노동시간이 어떤 상품의 가치가 변화했어요. 얘가 더 적은 노동시간을 포함하게 됐어. 생산성이 발전해서. 자, 그러면 얘는 일전에 1시간이라는 어떤 상품은 1시간이라는 단위 노동시간을 포함하고 있다가 이제는 30분만 포함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마르크스의 가정을 그대로 하게 되면 단위 노동시간은 1만 원을 표현해요. 그리고 이건 고정돼 있어. 마르크스의 가정처럼.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화폐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1시간이 30분으로 표현돼요. 자, 그런데 멜트 값은 일정해. 자, 그러면 이제 얘의 가격은 어떻게 표현되죠? 5,000원으로 표현되었죠. 왜? 한 단위, 1시간의 사회적 노동시간은 10,000원으로 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상품은 1시간이 아니고 30분이라는 사회적 노동시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화폐 형태로 이 상품은 가격으로 5,000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10,000원이 5,000원으로 가격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건 가치의 변동량과 가격의 변동량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그렇다? 이거는 마르크스가 자본을 서술하면서 멜트 값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멜트 값이 일정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요? 가치의 변동과 가격의 변동은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뒤에 우리가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마르크스 자본을 이해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나 마르크스의 자본을 현실에 적용할 때 이거는 대단히 핵심적이에요. 왜? 가격의 변동 방향과 가치의 변동 방향은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가 가격으로 표현하게 되는 여러 움직임들은 실제 가치의 변동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마르크스 자본에서, 그런데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설명하는 건 다 뭐의 변화예요? 가치량의 변화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적 법칙이 있다. 그 이윤율은 어떤 단위로 표현될 걸까요?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가치 이윤율이, 예를 들면 이제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을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가치 이윤율은, 즉 가치로 표현된 이윤율은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가격으로 표현된 이윤율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잠시 뒤에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폐량의 변동 자체는요, 그 자체는 상품 가치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만약에 어떤 상품의 가격이 증가했어요. 혹은 화폐량이 변화했어요. 자, 그런데 상품 가치는 변화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여기에는 가치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본에서 말하는 마르크스의 개념들을 우리가 적용하는 데서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멜트 값이 변화하게 되면 가격의 변동과 가치의 변동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증가한 화폐가 만약에, 그런데 화폐량이 변동했는데 이 화폐량의 증가가 노동계급에게 주어졌어요. 화폐를 국가에서 더 많이 찍었어. 그리고 그 화폐를 노동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자, 그러면 노동자들은 이걸 어디에 쓰냐? 노동자들은 돈을 막 모아가지고 축장하고 그걸로 이 생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자본가죠. 자, 노동자들의 소득은 결국은 소비 지출로
이제 사용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화폐량의 증가는 이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손에 주어져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말 그대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소비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물건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어요. 즉 화폐량의 증가가 반드시 물가의 상승과 연동되냐? 이렇게 연동된다라고 보는 거는 고전학파적인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화폐 수량설에서 말하는 개념인데 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그 화폐가 증가한 화폐가 노동자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래서 증가한 화폐가 모두 소비 지출로 이어진다면 가격은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화폐가 만약에 자본가들에게 주어진다면 이 화폐는 물론 일부는 소비 지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는 투자 지출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격이 달라요. 소비 지출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상승해요. 자, 그런데 투자 지출로 이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 지출로 이어지면 생산이 증가하잖아요. 즉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생산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떨어질 수 있죠. 또는 축장될 수도 있어요. 이 자본가가 이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자산으로 꼽을 쳐뒀어. 자, 그러면 화폐량의 증가는 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폐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는 주류 경제학의 설명은 잘못된 거죠. 굳이 마르크스까지 오지 않더라도 케인즈적인 개념만 하더라도 이 가격의 방향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변동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케인즈주의에서 말하는 거는요. 어쨌든 간에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사용하든 즉 화폐가 소비 지출로 이루어지게 만들든 혹은 정부가 직접 지출을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을 정부가 소비하든 어쨌든 간에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경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가 생산 분배 지출이 일치하지 않아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 경기 위축을 케인즈주의에 의하면 회복시킬 수는 있어요. 케인즈주의에서 하자는 게 그거죠. 자본가들이 투자 지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본가들의 이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서 자본가들의 이 동물적 야성에 의해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부 지출을 하든 혹은 다른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이용하든 이 지출 부분을 증가시켜서 경기 위축에 대응하자. 이게 케인즈주의예요. 자, 그거는 뭐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요. 가격 수준의 상승은 만약에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멜트 값이 상승하게 돼요. 자, 멜트가 우리가 아까 어떻게 정의했어요? 멜트란 생산된 상품의 총 가격을 그 사회적 총 노동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사회적 총 노동 시간은 심층에서 주어진 어떤 크기예요. 자, 그런데 이 크기로 생산된 상품의 총 가격을 나눌 건데 가격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분자가 커지잖아요. 분자가 커지니까 이 멜트 값이 어떻게 돼요? 멜트 값이 증가하게 되죠. 자, 그러면 현실 경제에서는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가치량의 변동과 가격의 변동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 왜? 멜트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현실 경제에서는 가격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멜트 값이 변동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적 노동 1시간은 가격 수준이 커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회적 노동 1시간은 더 많은 화폐로 표현되게 되죠.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멜트 값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폐량의 변동과 수요 증가, 가격 상승 등 위에서 우리가 봤던 이러한 여타의 변화들은 생산된 총 가치는 변화시키진 않아요. 총 가치량은
심층에서 주어진 어떤 크기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하지 않는데, 다만 표층에서 이러한 변화들, 화폐량의 변동, 수요의 변동, 가격의 변동들은 뭘 야기시키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총 가치의 분배를 변동시키게 되는 거죠. 자, 가격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뭘 일으킨다 그랬어요? 가격이라는 시그널에 의해서 사회적 총노동이 다르게 위치 지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회적 총노동 시간을 다르게 분배하는 거죠. 혹은 화폐량의 변동이나 수요의 변동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뭘 변화시키냐? 그 사회의 총가치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총노동 시간 또는 생산된 총가치를 변동시키진 않지만, 이러한 총가치의 분배, 사회적 노동 시간을 어떠한 생산에 위치 지을 것이냐, 이거를 변동시키고, 또 그 사회가 생산한 총가치를 어떻게 서로 간에 분배할 거냐, 이 분배를 변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의했던 이 최근 자본주의의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양적 완화, 국가에 의한 대규모 화폐 공급인데, 이 공급의 방식이 뭐예요? 양적 완화는 자본가 계급의 자산 손실을 보상해 준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서 금융위기에서 금융의 연쇄 부도는 막았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 위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요, 이런 변화는, 화폐량의 변동은 결국은 뭘 야기시킬 수 있어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총가치의 분배를 변동시킬 수 있죠.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MMT나 기본소득, 지금 진보진영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MMT나 기본소득은 결국은 양적 완화에 대응하는 어떤 그 자체가 사실은 대안체제의 의미는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양적 완화가 갖고 있는 소득 분배, 자산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 분배와 자산 격차에서 계급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대단히 반동적인 어떤 지금 표층에서의 운동이 양적 완화를 통해 반동적인 움직임이 극심하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으로서 MMT와 기본소득은 되게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폐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분배와 지출, 화폐의 흐름은요, CMC, MCM 이런 화폐의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뭐냐면요, 그 사회의 분배와 소비 지출이 화폐를 매개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화폐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요, 축장의 형태로 빠져나가요. 자, 자본주의는 MCM의 순환은 이거를 투자 지출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빠져나간 화폐를 결국은 이 유통 과정으로 다시 올려서 유통 생산이라는 이 경제의 순환 과정으로 다시 뿜어 올려주는 일종의 이 펌프예요. 그래서 화폐의 흐름만 놓고 보면 이 생산과 소비 지출 과정을 통해서 화폐가 분배되고 지출되는 과정에 의해서 이 화폐가 출장으로 빠져나갔을 때 투자 지출에 의해서 얘를 올려줘야지, 여기에서 이제 경제는 일정한 어떤 그 순환을 이루는 거죠. 얘가 쪼그라들었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 쪼그라들 때는 그게 경기 후퇴죠. 요 부분이 지금 쪼그라들면 경기 후퇴예요. 얘가 커지면 경기 팽창이죠. 경기가 확장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이 지금 그래서 요 순환에서 그 부분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얘는 분명히 빠져나가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주경제학에서 흔히 류량이라고, 플로우라고 표현되는 크기가, 바로 화폐의 크기가 여기에서 운동 중인, 이 유통 중인 화폐량이 류량으로 이제 이 주류경제학에서는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 저량은 뭐냐? 얘가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서 얘는 주로 자산이라는 형태로 축적되죠. 얘가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는 일로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올라가서 노동에 대한 착취를 증가시켜서 계속 축장을, 이 자산을 불리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방식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요, 자본주의가 이 순환 과정에서 일정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자, 이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적 완화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다가 큰 파이프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돈을 집어 넣은 거예요. 여기가 고여가지고 썩고 있으니까 자산이 이 유동성을 자산의 형태를 채권의 형태로 갖고 있던 자본가들의 채권이 다 종이 쪼가리가 되게 생긴 거예요. 썩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구제한 거예요? 여기다가 파이프라인 하나 새로 꽂고 여기다가 화폐라는 물을 흘려 들여 보내준 거예요. 자, 이거는 자본주의를 2008년에 구제해줬죠. 왜? 썩은 자산을 새로운 자산으로 다 대체해줬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던 거예요? 이 축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투자 지출로 올라가지 못하는, 여기가 지금 이 펌프가 고장난 데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던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파이프라인 꼽아가지고 여기다가 흘려보내줬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MMT나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이프라인을 꼽아가지고 여기다가 붙지 말고 MMT나 기본소득이 말하는 건 여기다가 붙자는 거예요, 화폐를. 자, 이렇게 붙게 되면 결국은 여기다가 붙는 건 뭐예요? 자본가들에게 화폐를 직접 주자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기본소득은 자본가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에게도 일정한 소득으로서 화폐를 주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쪼그라들면서 경제위기란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물론 위기는 시스템 전반의 문제예요. 그런데 얘가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여기다가 화폐를 부어주게 되면 얘는 어쨌든 잘 순환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너무 커져 있고 일로 올려보내는 펌프가 고장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화폐를 부면 이게 안 도는데 어느 정도 돌 수 있죠. 자,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흘러나가죠. 그리고 올라오지 못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자산의 격차는 사실 이 MMT와 기본소득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자산 격차의 심화를 해결할 대안이 제가 볼 때는 MMT와 기본소득에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게 이 전략 자체가 갖고 있는 일정한 한계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래서 MMT 내지는 특히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막 주장하는 기본소득 좀 그랬는데 이거 아니다. 그냥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니고 이건 전략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기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구을 건지에 대한 급진적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것들은 분명히 활용될 여지가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주로 이제 했던 거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다뤘던 개념 중에요.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의 변동과 이 멜트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실제론적으로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요. 가치 실체, 이거는 심층에 있는 어떤 크기예요. 우리는 이 크기를 직접 측량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만질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요? 상품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화폐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물가의 변동이란 뭘 의미하냐 하면 표층에서 나타나는 이 두 형태들의 관계가 가격이에요. 자, 가격은 뭐냐? 어떤 상품이 어떤 크기의 화폐로 표현되고 있냐? 이게 가격이잖아요. 예를 들면 컵 하나가 10,000원이에요. 이게 지금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컵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노동력의 크기는 10,000원이라는 화폐량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건 뭐예요? 컵 안에 포함된 가치량이 10,000원이라는 화폐량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치량과 이 사회적 노동 시간의 크기가 화폐로 표현되는 멜트는 우리는 측량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셀 수는 있지만 단위를 갖고 있는 크기라 카운트할 수는 있지만 직접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심층에 있는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인데, 존재하는 것인데 컵 안에 들어있는 상품
이 가치량은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크기예요. 화폐는 일정한 사회적 노동 시간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멜트도 분명히 존재하는 크기예요. 그런데 이 값을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의 영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격은 뭐예요? 상품 형태와 화폐 형태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의 변동은 그래서 관찰 가능하고 행위에서 발생하는 비판적 실제론적 개념으로는 타동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격이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가격의 변동들은 뭐냐? 우리가 그건 타동성을 갖고 있는 타동적 대상이라는 거죠. 반면에 멜트의 변동은 실제하는 크기의 변화이지만 관찰할 수 없고 행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변동 불가능한 자동적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의 변동, 인플레이션과 멜트의 변화의 관계는 결국은 이 가격의 변화는 사실은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 이 둘의 가치량이 상품 안에 포함된 가치량이 얼마의 화폐로 표현되고 있는지 이 멜트로 나타내고 있는 이 심층적 관계가 이 둘의 양적 변화가 가격이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변화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컵 하나를 만드는데 이 컵에는 사회적 노동 시간 1시간이라는 가치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치량은 가격 1만 원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표층에서 생산성이 변화했어. 생산 기술이 발전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생산 기술이 2배로 발전해서 이 컵 하나에는 과거에 비해서 절반의 사회적 노동 시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사회적 노동 시간 30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컵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생산 기술이 발전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가격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상품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의 크기는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층에서 가격의 변동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멜트 값을 계산해 보면 이제 어때요? 멜트는 단위 사회적 노동 시간이 1시간이라는 사회적 노동 시간이 얼마의 화폐량으로 표현되냐는 거잖아요. 자, 이건 지금 이걸로 계산할 수 있죠. 사회적 노동 시간 1시간은 가격 1만 원으로 표현되잖아요. 여기서 멜트는 1이에요. 자, 우측은 어때요? 사회적 노동 시간 1시간은 얼마로 표현돼요? 4만 원으로 표현되죠. 왜? 사회적 노동 시간 30분이 2만 원이니까. 자, 멜트는 4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자, 심층에서 가치량의 변동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가치량은 상품에서 감소했죠. 자, 그런데 가격의 변화는 지금 어떻게 돼요? 표층에서 가격은 증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실은 멜트의 증가 속도가, 자, 생산 기술은 지금 몇 배 발전했어요? 2배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노동 시간 1시간이 절반만 필요한 거예요. 생산성은 2배 발전한 거죠. 생산성의 속도에 비해서 멜트의 속도가 생산성의 속도보다 멜트의 속도가 더 빠르면 멜트의 변동의 속도가 생산성 증가의 속도보다 더 크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생산성이 증가해서 단위 상품이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노동 시간은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표현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폐의 화폐는 표층에서 심층의 사회적 노동 시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표층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사회적 노동 시간의 크기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우리는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관찰할 수가 없죠. 실제 관찰할 수 있는 건 화폐의 변동이에요. 화폐 형태, 즉 가격 형태의 변동이에요.
그런데 이 표층의 운동의 방향과 실제의 변동의 방향은 서로 상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비판적 실제론에서 말하는 되게 중요한 거죠. 즉, 심층의 운동은 표층으로 발현되지만 표층의 변동, 표층의 운동을 나타내는 이건 표층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 표층의 운동을 규정하는 건 심층 실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표층의 인플레이션과 같은 가격의 변동은 심층 실제의 변동의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 자, 이게 비판적 실제론의 개념을 마르크스 개념으로 가져왔을 때, 자본에 대한 독해로 갖고 왔을 때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즉, 현실의 액추얼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과 리얼의 변동의 방향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윤율을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한 내용으로 이윤율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이윤율은 자, 지금부터 대단히 단순한 수식을 좀 활용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건 분수 이상의 뭐 다른 어려운 수학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 수준의 수학 실력만 있으면 쫓아올 수 있는 거니까 지레 겁먹지 마시고요. 자, 이윤율은 어떻게 정의되냐? 마르크스의 개념으로 이윤율의 정의를 보면은요, 마르크스는 어떤 상품의 가치는요, C와 V와 S의 가치의 합이에요. 자, 뭐냐? C는 뭐냐? 이거를 마르크스는 불변자본이라고 정의했어요. V는 뭐냐? 가변자본이에요. 자, 그리고 S는 잉여 가치예요. 자,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는 그 상품의 원자재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원료. 컵을 만들면 그 유리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노동시간. 이게 이제 불변자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요 크기와 그 가치량과 가변자본은 뭐냐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흔히 부가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료에다가 노동이 포함되니까 그 상품의 전체 가치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추가로 그래서 이 부분이 V와 S가 이게 전체가 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게 이제 노동시간, 이 상품에 포함된 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살아있는 노동의 크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가변자본이 되고 자본가들이 잉여 가치로 뺏어가는 부분, 요게 자본가들의 잉여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윤율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잉여 가치량의 크기를 그 생산의 자본가가 지출한 가치, 그건 뭐예요?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가치의 크기와 그 다음에 원자재에 들어간 가치의 크기, 요게 이제 자본가들의 입장에선 자본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가들이 지출한 요 자본의 크기와 잉여 가치의 비율이 결국은 이윤율이죠. 자, 그러면 요 식을 분자와 분모를 다 V, 가변자본의 크기, 요 V로 다 나눠보자 이거예요. 여기를 V로 나누고 여기도 V, 분모도 다 이제 V로 다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분자는 요것만 남죠. 그리고 분모는 요 C를 V로 나눈 요 부분하고 요거는 VV 같으니까 약분돼서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윤율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 요 S와 V, 즉 노동자들의 총 노동시간 중에서 자기가 가져가는 노동자들의 몫과 자본가들이 뺏어가는 몫, 요 비율을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율이라고 정의했어요. 요 잉여가치율과 그리고 요 분자에는 요 C와 V를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 노동자의 몫과 원래 자본의 크기, 요 부분을 마르크스는 요거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자본론 상권에서 왜 이윤율은 하락하냐? 자본이 축적될수록. 자본이 축적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생산성이 발전하는 거예요. 자본이 점점 자본이 생산성을 발전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자본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판다고 했을 때 호미로 파다가 생산성이 높아지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이 원자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을 뭘로 파요? 삽으로 파요. 더 발전하면 포크레인으로 파요. 자, 그러면 노동자 한 명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자본의 양이 점차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걸 마르크스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가는 이거를 노동을 구매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구매하는데 이 자본을 두 가지 방향에서 쓸 거예요. 그런데 생산 기술이 점점 발전할수록 이 노동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자본의 크기보다 나머지 생산 수단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자본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곡괭이에서 포크레인의 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이제 마르크스는 표현했는데, 이게 생산성이 발전할수록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의 구성에서 노동자들에게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목보다 나머지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더 커진다. 자, 그러면 이윤율을 아까 우리가 식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잉여가치율이라는 건 결국은 자본가가 생산된 가치에서 추가적으로 부가가치 중에 노동자의 몫이 되고, V는 노동자의 몫이 되고 S는 누구의 몫이에요? 자본가가 뺏어가는 몫이잖아요. 자,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계급 간 분배의 문제예요. 그러면 계급 간 분배가 만약에 일정하다, 잉여가치율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이윤율은 이윤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잉여가치율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점점 커지니까 자본의 축적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심해질수록 이윤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마르크스가 이제 이 주장했던 자본론 상권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윤율은 하락하는, 잉여가치율이 여기가 일정하다면 기술 발전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의해서 이윤율 하락을 야기시킬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이윤율 공식을요, 조금 다르게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윤율인데, 이윤을 이 C 플러스 V, 결국은 자본의 크기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요때 요 분자와 분모에 요번에는 부가가치로 한번 요걸 나눠볼게요. 이윤을, 이 부가가치는 원래 V 플러스 S가 부가가치죠. 새롭게 추가적으로 생산된 이 부가가치의 크기로 분자 분모를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요 부분, 요 분자에 있는 이윤을 부가가치로 나눈 요 부분이 이윤몫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 부가가치는 뭐예요? 새롭게 생산된 가치니까 새롭게 생산된 원래 원자재라든가 이런 거 C 부분을 제외하고 이 V 플러스 S,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간이 부가가치란 말이에요. 그 중에 부가가치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이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몫이라 그래서 이윤몫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 분자는 그래서 이윤몫이 되고, 요 분모 부분을 볼게요. 요 분모 부분은 자본을 이제 부가가치로 나눈 거예요. 요게 지금 분자에 있다가 옆으로 그대로 이제 분모에 있다가 분자 부분으로 오니까 요 밑에서 자본 부가가치, 분자 분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뒤집어 줘야겠다.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하고 같고, 얘는 지금 분모 부분이 옆으로 온 거니까 지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자본으로 나눈 크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윤율은 이제 어떻게 분해되냐 하면, 이윤목과 요 부분, 부가가치를 자본으로 나눈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산출 자본 비율이라고 그래요. 새롭게 산출된 가치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산출 자본 비율, 요 부분을
산출 자본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마르크스가 아까 이윤율이 저하한다고 했을 땐 잉여 가치율이 일정하다. 즉 계급 간의 분배율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윤 몫이 일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돼서 이윤율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이윤목 말고 결국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본 축적이 진행될수록 산출 자본 비율이 하락해야지 이윤율이 하락하게 되겠죠. 마르크스의 개념으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크기가 커지니까 이윤율이 하락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새롭게 도출한 이윤율 식에서는요. 산출 자본 비율이 하락해야지 이윤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출 자본 비율이란 흔히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와 요거의 역수의 대응 변수라고 이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뒤집으면 분자 분모를 바꿔주면 산출 자본 비율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산출 자본 비율을 조금 식을 다시 전개해 볼게요. 산출 자본 비율은요, 지금 여기에서 요 산출 자본은 부가가치를 자본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요 부가가치와 자본은요, 부가가치는 추가적으로 생산된 어떤 생산물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물의 양으로 나눠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생산된 부가가치의 산출량이 있을 테고 거기에다가 그거의 가치, 상품 가치를 곱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부가가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밑에서는 자본 가치에다가 자본량을 곱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요 자본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은 요거 노동량을 제외하고 보면 동일한 크기예요. 상품 가치 곱하기 부가가치 산출량은 부가가치가 되고 자본 가치 곱하기 자본량은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상품 가치와 자본 가치를 따로 빼내고 부가가치 산출량과 자본량, 분자 분모를 다 노동량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 왼쪽 부분은 뭘로 정리되냐?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즉 가치의 크기의 변동이에요. 요 부분은. 자, 우측은 이제 뭐가 되냐? 요거는 부가가치 어떤 생산물의 생산량이 있고 그걸 노동량으로 나눈 거니까 단위 노동이 산출하는 생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노동 생산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자본량과 노동량의 관계니까 요거를 마르크스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이 단위 노동이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 기계라든가 뭐 이런 공장이라든가 이런 전체 이 크기의 관계를 마르크스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전개하고 나니까 이제 이윤율 저하가 특정한 기술적 조건 하에서 이윤율이 저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무슨 말이냐? 상품 가치나 자본 가치는 우리가 가치의 크기를 일정 시점에서 예를 들면 투입물과 산출물이 동일한 종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본 가치의 변화나 상품 가치의 변화, 요 크기의 변화는 요 부분은요, 사실 값이 일정한 거예요. 왜? 어떤 시점에서 투입물과 산출물이 동일한 종류예요. 그러면 그거의 가치량은 어떻겠어요? 단위 가치량은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자본 한 단위는 상품 한 단위의 가치가 투입물과 산출물이 같다라고 하면 요 크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러면 산출 자본 비율이 하락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노동 생산성의 속도보다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속도가 더 빨라야지 산출 자본 비율이 하락하고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윤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분배가 변동해서,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분배가 변동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본의 축적, 자본의 운동 그 자체가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일정한 경향이 있다라고 마르크스는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동을 하려면 이 부분이 노동 생산성보다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 더
빨라져야지. 그러니까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는 속도가 노동 생산성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지만 이윤율이 하락하는 마르크스의 말이 맞게 되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어떤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르크스 편향적 기술 변화라는 게 있어요. 자, 자본주의에서 이윤율은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마르크스가 맞아. 왜 맞냐면 이게 노동 생산성 속도보다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속도가 더 빠른 이러한 특정한 편향의 기술 변화가 자본주의에는 내적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왜 존재하냐? 그 이유를 이제 뭘로 설명하냐 하면은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분배율이 잉여가치율이 일정하게 되면 잉여가치율은 이제 잉여가치율이 일정하다라는 건 자, 노동시간, 사회적 노동시간 1시간을 자본가와 노동자가 사회적 노동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냐? 사회적 노동시간 30분은 자본가가 잉여가치로 가져가고 30분은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가져가요. 그러면 이 잉여가치율이 일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산성이 발전하게 되면 생산성 발전은 이 사회적 노동시간 30분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의 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생필품을 30분으로 한 단위 구매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생산성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30분으로 생필품을 2단위 구매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잉여가치율이 사회적 노동시간 1시간을 30분은 자본가가 가져가고 30분은 노동자가 가져가는 일정한 잉여가치율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질 임금은 노동자의 입장에선 30분이 자기의 이 몫이라 이거야. 사회적 노동시간 30분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크기가 커지겠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크기가 커지니까 실질 임금은 어떻게 돼요? 실질 임금은 상승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분배에서 가치의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실질 임금의 상승은 자본가에게 자본 축적의 일종의 압박이 되고 자본가들은 그래서 뭘 하게 되냐?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려는 실질 임금 상승의 압박에 의해서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려는 일정한 기술적 편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요 노동 생산성의 속도보다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변화의 속도, 즉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특정한 기술적 편향이 자본주의에서는 발생한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은 맞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단히 많은 이 막시스트들이 이러한 설명을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거는 실제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왜?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을 마르크스는 자, 위에서 설명할 때 마르크스의 가정은 뭐였어요? 잉여가치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이었죠. 자, 이거는 마르크스가 왜 잉여가치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했냐면 행위의 영역으로부터 설명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즉 행위 이전에 자본이라는 구조적인 운동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 자본의 구조적인 힘들은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자기 경향이 있다라는 게 마르크스의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르크스 편향적 기술 변화론에 의하면 왜 이윤율이 하락하는 거죠? 이윤율의 하락은 실질임금 상승이라는 이 변동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일정한 기술에 대한 편향적 선택에서 발생한 거예요. 즉 계급 행동에 의해서 그 계급 행동의 결과 이윤율은 하락하는 거예요. 자, 마르크스가 설명한 이윤율 하락을 바로 이러한 계급 행동의 결과로 설명하고자 하는 편향들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발전 과정에서 무수히 등장했어요. 자, 예를 들면 자율주의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 운동의 핵심은 뭐예요? 계급투쟁이에요. 자, 일부는 바로 이러한 계급투쟁의 결과 이윤율은 압박당한다 이거예요. 물론 당연히 압박당하죠. 노동자 계급의 저항이 거세지고 노동자 계급의 힘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윤몫이 줄어들죠. 이윤몫이 줄어드니까 이윤율은 하락할 수 있죠. 근데 마르크스는 이 부분에 앞서 자본은 그 자체로 자기 운동 과정에서 이윤율이 하락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자율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 계급투쟁의 부분으로 완전히 환원시켜요. 즉 행위의 영역으로 구조를 설명하려는 편향이 발생하는 거죠. 뭐 이 2000년대 초에 번역됐던 이 로버트 브레너가 쓴 책 중에 혼돈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브레너는 어떻게 설명하냐? 이윤율 저하는 왜 발생하냐? 아까 우리가 봤던 요식 중에 얘가 1960년대, 그러니까 45년 이후서부터 1980년대 직전까지 흔히 이제 골든에이지라고 불렸던 요 시기의 이윤율을 계산을 해보면은요, 엄청 이제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발견이 돼요. 브레너의 설명은 뭐냐면 이때 왜 이윤율이 하락했냐? 즉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이 이 시기에 왜 발생했냐? 이 부분이 하락했기 때문에 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얘가 하락했냐? 여기가 하락한 거는 즉 원래 일정한 구매한 자본의 가격보다 새롭게 산출한 산출물의 가격이 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 분모 부분이 딱 주어졌을 때 이 분자값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윤율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떨어졌냐? 자본가 간의 경쟁에 의해서. 자, 자본가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이게 자본가 간 경쟁이 심화된 거는 개발도상국들이 이 60년대 이후서부터 한국같이 수출 같은 걸 막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개발도상국들이 부상하면서 수출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 선진국과 후진국들 간의 상품 가격에 대한 가격 경쟁이 발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본 간 경쟁에 의해서 상품 가격이 여기에서 이 분자값이 하락하게 되면서 산출 자본 비율이 하락하고 그래서 이윤율이 하락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브레너는 왜 이런 설명을 했냐 하면은 사실은 아까 말한 이 계급 투쟁에 의해서 이윤율 저하를 설명하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왜? 브레너도 행위에 의해서 마르크스는 이 행위 이전에 자본 자체의 운동이 이윤율을 하락시킨다라는 설명을 브레너는 옹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본 간 경쟁은 그 자체로 자본의 운동에 내재한 영역으로 브레너는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위의 영역으로 구조를 설명하려는 부분을 이렇게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브레너의 입장은. 자, 그런데 사실은 자본 간 경쟁도 결국은 뭐냐? 이것도 행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통한 구조를 설명하려는 이러한 방식들이 지금의 그 마르크스 경제학에는 되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실제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렇게 봐야 되죠. 실제론적인 설명이란, 자, 가치 법칙이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 표층에서의 변화와 상관없이 심층의 운동은 어떤 상품의 가격의 변동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까
이 컵의 예를 봤어요. 자, 여기에서의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 멜트라든가 가치의 변화는 이 노동시간의 변화, 이 사회적 노동시간의 변화는 심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멜트 값과 요거는 요 사회적 노동시간은 심층의 크기예요. 표층에서 가격은 1만 원, 2만 원으로 이렇게 변동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표층의 변동 이전에 만약에 일정한 사회적 노동시간 1시간은 가치 법칙이란 이거예요. 사회적 노동시간 1시간이 있어요. 자, 이걸로 물건을 생산할 거예요. 과거에는 1시간으로 컵을 하나 생산했어요. 자, 그런데 생산성이 발전하다 보니까 1시간으로는 이제 컵 2개를 생산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생산성이 발전한 이 시점에서 컵 하나의 가치는 어때요? 한 개의 가치는. 과거에는 1시간이었지만 지금은 30분이에요. 자, 그런데 동일한 1시간으로 과거에는 컵 하나를 생산하고 지금은 컵 2개를 생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컵 하나가 갖고 있는 가치의 크기와 컵 2개가 갖고 있는 가치의 크기에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동일하게 사회적 노동 1시간이 과거에는 컵 하나를 생산했고 지금은 컵 2개를 생산한 거예요. 여기에서의 변동은 뭐가 변동한 거예요? 가격의 변동이 있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생산성이 발전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 자, 생산성의 증가는요, 여기에서 노동 생산성이 발전하게 되면, 자, 컵을 하나, 동일한 사회적 노동 시간의 크기로 컵을 1개 생산하다가 이젠 2개 생산하게 됐어요. 노동 생산성이 2배로 발전했죠. 자, 그때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노동시간 1시간으로 1개 생산하다가 2개 생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컵 1개에는 노동시간이, 여기에서는 1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컵 하나에. 자, 지금은 컵 하나에 얼마의 노동시간을 포함돼요? 30분의 노동시간이 포함되죠. 자, 그러면 가치량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컵 하나의 가치량은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생산성이 2배로 발전하게 되면 그 상품이 포함하는 가치량은 어떻게 돼요? 절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식에서요, 노동 생산성의 변동과 요 가치량의 변동은 어때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가치량의 변화, 상대 가치량의 변화에, 이 변화의 내용과 노동 생산성의 증가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상쇄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쇄되게 되는 거예요. 분자와 분모로 상쇄시켜버리면 요것만 남기 때문에 이윤율이 하락하기 위해선 일정한 기술적 평양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냐? 요거의 변화 속도와 노동 생산성의 변화의 속도가 상쇄된다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게 되는 변화의 속도는 뭐만 남아요?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변화 속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의 기술적 구성은 뭐예요? 단위 노동이 운영하게 되는, 즉 자본의 크기와 노동의 크기의 이 구성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이 과거에는 곡괭이로 땅을 파다가 이젠 포크레인으로 파게 되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은 고도화되죠. 당연히 그래서 산출자본 비율은 요게 요렇게 상쇄되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산출자본 비율은 하락하는 게 자본 축적의 내재적인 경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술적 경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얘가 상쇄되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의 속도보다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속도, 즉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라는 이러한 기술적 일정한 편향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자본의 운동 그 자체로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약분돼서 사라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그래서 자본은 그냥 운동하면서 계속 이윤율이 하락하는 압박에 의해서 자본의 운동이, 그래서 자본은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종말을 고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게 마르크스 자본에서 말하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또 뭘 얘기하냐면은 이윤율이 하락할 때 이 이윤율 하락을 저지하는 일정한 반경향이 존재한대요. 자,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 반경향의 요인들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상대 가치, 가치의 크기와 가치량과 그걸 생산하는 데 들어간 자본 가치량 간의 요 상대 가치를, 요 하락을 노동 생산성의 속도와 정확히 비례해서 하락하지 않도록 요 하락의 속도를 이 제어하는 일정한 이 제어에 의해서 이윤율, 요게 만약에 요 속도가요, 노동 생산성의 속도보다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작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겠어요? 산출 자본 비율은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하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요게 정확히 상세돼 사라져야지 산출 자본 비율은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요 하락의 속도가 더뎌지게 된다면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 고도화된다고 해서, 그래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다고 해서 이윤율은 그 속도에 따라서 하락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요, 모든 자본주의 축적체제, 신자유주의 축적체제가 됐건 그 이전의 축적체제가 됐던 케인즈 포디즘적인 축적체제가 됐건 모든 자본주의 축적체제는 바로 요 부분을, 요 하락의 속도를 노동 생산성의 증가의 속도보다 이걸 저지하는 일정한 사회 형태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율이 하락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축적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는 분석의 방향도 뭐여야 되냐?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자본 축적체제를 유지시키는 이 반경향의 메커니즘은 사회 형태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조직되어져 있느냐를 분석하는 게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거를 축적체제 조절 양식이라는 개념은 이미 과거에 70년대 프랑스에서 이 조절 이론이라는 이론에 의해서 제기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절 이론은 사실은 마르크스 자본의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축적체제와 조절 양식을 마르크스 자본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는 어떠한 조절 양식에 의해서 운영되냐? 금융이라는 조절 양식에 의해서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는 운동한다. 이게 이제 조절 이론에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조절 양식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느냐? 이 조절 양식이란 반경향을 조직하는 반경향 요인을 어떻게 조직해요? 사회의 형태를 통해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표층의 사회 형태를 조직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 고유의 조절 양식을 갖고 있는 게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라는 게 바로 마르크스에 대한 실제론적 해석을 통해서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는 연구 방향, 접근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좀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뒤에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 어렵네요. 아, 예. 뭔가 아는 듯 하는 얘기가 나오다가도. 같이 얘기할 때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은 네. 멜트 값을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사회적 노동 시간 1시간이 멜트는 항상 그렇게, 멜트 값은 아까 제가 들었던 예 중에 이게 2만 원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던 예가 있었죠. 예. 근데 이 값은 변동하게 돼요. 멜트 값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말씀이 나오다 말았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이해했다고.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게 될 신자유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그러니까 자본이 갖고 있는 자본운동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마르크스의 개념은 저는 이윤율저의 경향적 법칙이 자본운동을 규제하는 자본의 운동을 규정하는 어떤 이 메커니즘, 심층의 힘으로 마르크스가 해석하고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자본을 이해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설명하건 혹은 다른 축적 체제를 설명하건 모든 축적 체제는 이윤율저의 경향적 법칙에 대응하는 나름의 이 표층의 사회 형태를 통해서 이윤율저하라는 사회적인 이 자본이 갖고 있는 압박을 이 조절하는 나름의 이 사회 시스템들에 의해서 모든 축적 체제는 구성되어져 있다는 게 저희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그래서 그 현재 그 마르크스주의에서 논의에서는 이거예요. 신자유주의는 이윤율이 하락하지 않는, 그래서 이윤율저의 경향적 법칙을 벗어난, 그래서 마르크스 편향적 기술 변화로부터 이탈한 축적 체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윤율저의 경향의 법칙이 여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신자유주의에서도 이윤율은 하락하더라. 이걸 가지고 막 두 진영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윤율이 그래서 이렇게 장기 추세선으로 그려서 하락했냐 아니냐는 전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윤율의 하락이라는 힘이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에도 존재하고 신자유주의가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힘을 나름대로 제어하면서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나름의 사회 형태들, 그것에 의한 신자유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자본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운동을 조율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분석의 방식이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비판적 실제로는요, 사실은 계속 운동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제이인터내셔널에서 발생됐던 이 논쟁은, 그러니까 이제 베른슈타인하고 카우츠키 간에 얘네들의 논쟁도, 제이인터내셔널의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구조와 행위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구조와 행위에서 카우츠키는 자본주의는 내재적인 축적의 법칙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붕괴할 거라고 봤던 거죠. 자, 반면에 베른슈타인은요. 이게 자본주의가 막 운동하면서 표층에서 자본주의는 막 무슨 그 자본 독점이라든가 과점이 심화되면서 당시에는 이제 20세기 초에는 이제 자본 카르텔이 구성되게 된 거죠. 자본 카르텔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거에 무계획적 과잉 생산이 카르텔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심층의 어떤 자본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이 무계획성에 의해서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역할은 뭐냐? 개량이라 이거예요. 개량. 자본주의에 대한 이 혁명과 개량의 논쟁 자체, 카우츠키는 혁명이야. 근데 혁명은 그냥 있으면 돼. 네. 왜? 자본주의는 스스로 망하니까. 자, 이 제인터내셔널의 이 논쟁을 뚫고 이걸 극복했던 게 누구예요? 레닌이잖아요. 혁명적 사회주의의 전통은 이 둘에 대한 구조와 행위를 이렇게 이해하는, 구조적 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거다. 내지는 행위의 영역에 의해서 우리는 흘러가야 된다고 봤던
이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의 이 두 편향을 극복했던 게 레닌이죠. 당시에 1917년의 러시아 상황은 어땠어요? 레닌이 봤을 때, 그건 누가 봤을 때도 흔히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말하는 이 유물론적 조건에 의하면 이 유물론적 조건은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적 여건이 되지 않았죠. 자, 그런데 레닌은 그걸 정치적으로 표층에서 다양한 사회 형태들을 조직하는 걸 통해서 심층의 조건들을 사회주의적인 물질적 조건이 없다라고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말할 때 그 물질적 조건이 구성되도록 심층의 힘들을 구성하는 표층의 형태들을 구성해낸 거예요. 그게 당이었고 전이었고 볼셰비키의 조직 자체가 그런 의미였던 거잖아요. 표층에서 사회 형태를 조직하는 것을 통해서 심층의 힘들을 구성하는, 그래서 이것이 다르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레닌주의의 전통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레닌주의의 전통은 그 이후로 저는 안토니오 그람시 이후엔 끊겼다고 봐요. 대부분의 이 좌파들은 이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의 두 가지 경향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어. 자, 예를 들면은요, 지금 최근에 무슨 뭐 네트워크, 디지털, 뭐 플랫폼 이런 얘기들이 한참이란 말이에요. 좌파에서 최근에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가속주의라는 게 있어요. 가속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새로운 기술적 경향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이 기술적 경향들을 품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 생산관계와 충돌하고 있는 기술적 조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속시키면 우리는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가속주의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일정한, 물론 이 디지털이라든가 혹은 네트워크 혹은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왜 이 진보 진영 내에서 계속 그런 논의들 있잖아요. 뭐 공유라든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여타의 논의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사실은 가속주의가 갖고 있는 구조주의적 편향을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경향들이 일반화되고 사회가 확산되면 좀 더 진보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표층에서 그걸 조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공유경제니 뭐 이런 거 하겠다고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베른슈타인의 후예들인 거예요. 이 가속주의는 이 카우츠키의 후예들인 거고, 레닌의 후예들만 후예만 없어, 우리 사회에. 자, 그래서 이 기술적인 여러 변화들이 있을 때 제가 한때는요, 그 리눅스라든가 이런 이 오픈소스 운동이 갖고 있었던 그 맹아적인 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발현시키냐에 의해서 다른 사회적인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의 맹아들이 전 거기에 있다고 봤어요, 초기에. 자,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막 좌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리눅스와 관련된 여타의 이런 운동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거기에 관심 가졌던 건 어디예요? 결국은 구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층으로 발현됐어요? 결국은 구글이라는 오픈소스에 의해서, 초기의 오픈소스는요, MS가 갖고 있었던 독점력에 대응하는 힘이 있었죠. 독점이 아닌 공유로 가야 된다. 독점이 아닌 공유로 가야 된다. 그 공유는 결국은 어떻게 발현됐어요? 구글이라는 독점으로 발현됐죠. 심층의 힘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현시킬 것이냐는 좌파적인, 전략적인, 급진적인 기획들을 아무도 내놓지 않아. 레닌의 후예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비판적 실제론에 처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어떤 책 하나 때문이에요. 레닌에 대해 말하지 않기라는 책이 2000년대 초에 있었어요. 레닌에 대해 말하지 않기. 이게 원제는 이게 아닌데, 원제는 이 책을 읽었는데 번역이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번역서로는 내용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레닌에 대해 말하지 않기가 뭐를 번역한 거냐면은 그 미국의 그 저널 중에 비판적 실제론을 다루던 일정한 섹션에서 레닌이라는 주제로 비판적 실제론이 이 레닌주의를 해석하는 부분을 번역한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비판적 실제론에 처음 제가 그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이 좌파들이 90년대를 지나면서 레닌 얘기를 하니까 헤어진 예대인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이 아련함이 오는데 레닌이 좌파에게서 실종됐다 이거예요. 전 그 기원이 뭐냐면은 아직도 그리고 나서 그 실종 이후에 우리는 베른슈타인의 후예거나 카우츠키 후예 얘들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레닌의 후예는 없다. 그러면 좌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레닌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복원할 거냐. 현대적 복원. 안토니오 그람시 이후에 레닌주의에 대한 전략적 기획은 단 한 번도 저는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게 지금 이 좌파 진영의 기본적인 문제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얘기하다가 좀 오늘은 좀 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걸 가속주의라고 하는군요. 예. 가속주의는 그런. 참, 진짜. 읽다 보면 그런 거 어디서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가속주의, 이런 이름 튀어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잘 읽지는 않습니다만.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오늘 강의 본문은 아니고 후반부에서 궁금한 게 있는 게 일단 그 레닌에 대해 말하지 않기는 저번에 최훈식 선생님이 그런 책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읽어본 적은 있는데 네. 근데 그 책이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의외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네요. 예. 네.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거는 아마 지난 시간이었던가 얘기를 할 때 이제 91년에 소련이 망하면서 레닌주의도 파산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로 저는 대강 기억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다시 찾아보면은 정확할 텐데 예. 근데 오늘 얘기는 그거랑 결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 근데 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들은 있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좌파들 중에서 저는 그러니까 레닌주의를 실현하고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제 SWP 국제사회주의 경향 쪽이라든가 프랑스의 노동자 투쟁 같은 단체 그런 극좌파들 대화들도 있기는 있는데 아마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실패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극소수여가지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 평가들이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왜 해외 인터넷 뒤지다 보면 되게 촌스러운, 그러니까 소련에서 쓰던 그런 이상한 포스터, 옛날 너무나 촌스러운 그림 이런 거 걸어놓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레닌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걔들은 스탈린주의자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스탈린 이후에 레닌주의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스탈린 이후에 정립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레닌주의는 문제는 정통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레닌 이후에 레닌주의적 전통은 저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는지는 또 이제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람시가 말했던 진지전의 개념은 결국은 그래서 이 시민사회라는 표층의 조직을 통해서 심층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쭉 하고 있는 이 실제론적 접근 방향을 유일하게 그 이후에 제시했던 건 전 그람시 이후로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레닌을 팔고 있던 건 레닌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스탈린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다 레닌 팔아먹고 있는 애들이죠. 저는 걔네들 레닌주의자라고 안 봐요. 뭔가 이런 극자적 발언을 했는데 이거 유튜브에 남는 거래. 뒤는 제가 좀 어떻게 좀 근데 어차피 SWP야
하여튼, 예, 갑자기 재밌는 얘기 하니까 제가. 제가 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대놓고까지는 잘 얘기 안 하던 편인데 오늘 좀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생각하면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급흥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아, 저요? 예. 강의를 막 급하게 막 달렸죠. 다음 시간에 다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신자유주의 얘기만 또 이제 하는 부분이니까 뭐 네. 80분에 어쨌든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어쨌든 막강이고 해서 약간 좀 뒷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서 좀 얘기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레닌에 대해 말하지 않기라는 책은 그러니까 제가 비판적 실제론에 관심을 가졌던 어떤 정치적 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러니까 여러 이론들을 정말 막 그냥 그지마냥 섭렵하고 하다가 왜 제가 여기에 꽂혔던 계기가 그 책이었는데 근데 내용에서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번역이 너무 엉망이야. 그 책은 읽으시면은 절대 추천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제목 때문에 꽂힌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와 강의 톤이 완전 꽂히는 톤이라 저한테 너무 적정한 그 줌으로도 확확 꽂히는 그 강의 톤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졸립지가 않고 갑자기 잠이 확 깨는? 그렇죠, 예. 공감합니다. 이런 거 강의하지 말고 그냥 재밌습니다. 수능 강의하면서 1타 강사로 성공했어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7시입니다. 하여튼 마지막 강에서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또 여기서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오늘 수고하신 우리 최현숙 동지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